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뉴스, 레알 뉴스 글로벌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스파이 풍선 격추 소식 제가 속보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격추 당시의 영상을 입수해서요 전해드리고 또 더불어 중국이 왜 그런 일을 벌이는 건지 중국의 속내 의도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좀 갖고 싶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요. 속보와 중요한 이슈, 해설, 분석 등등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정찰 풍선 격추 관련 소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지난 토요일 F-22 스텔스 전투기 등 군 자산을 다수 동원해서 미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 풍선을 해상에서 격추했습니다.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미국 북부사령관 소속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보내고 또 소유한 고고도 정찰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갖고 약 6만 5천 피트, 킬로미터로는 약 20km 고도에 있던 스파이 풍선을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스텔스 전투기가 토요일 오후 2시 39분 공대공 미사일 한 발로 격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F-15 전투기를 비롯해서 오레곤주, 몬태나주, 매사추세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 출격한 공중급유기 등 다수의 군용기가 이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바다에는 또 해군 구축함, 순양함, 상륙 선거함 등등이 잔해 수거 등을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격추 작전에 앞서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항 3곳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도 했습니다. 자, 이번 격추는 미국이 지난달 28일 풍선을 처음 포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버스 3대 정도의 크기로 알려진 풍선은 그 잔해가 최소 7마일 반경에 떨어질 수 있어서 바다로 충분히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지상에 있는 미국 국민들이 낙하하는 풍선 파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할 첫 기회를 그때 잡았었던 것이다 라면서 미군이나 민간인 그리고 민간 항공기나 선박이 입은 피해는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군 당국에 풍선을 안전하게 격추하는 게 가능해지는 대로 곧바로 최대한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풍선이 격추된 직후 작전을 성공한 그 조종사들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격추 당시의 장면 영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격추 당시의 영상을 지금 전해드릴 텐데요. 자, 중국의 스파이 풍선, 미국 해상에서의 격추 장면입니다. Wednesday, when I was briefed on the balloon, I ordered the Pentagon to shoot it down on Wednesday as soon as possible. They decided, without doing damage to anyone on the ground, they decided that the best time to do that was when we got over water outside within 12-mile limit. They successfully took it down, and I want to compliment our aviators who did it, and we'll have more to report on this a little later. Thank you. shot it.
이 또 다른 각도에서 잡힌 격추 장면도 있습니다. 약 40초 정도의 분량인데요. 이것도 안 볼 수가 없죠? 네, 잠시 보시죠. Wednesday, when I was briefed on the balloon, I ordered the Pentagon to shoot it down on Wednesday as soon as possible. They successfully took it down, and I want to compliment our aviators who did it. 국방부는 FBI와 함께 풍선의 잔해와 정찰용 장비 등 정보 가치가 있는 모든 물체를 최대한 해상에서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잔해가 또 수심 약 한 14m 깊이까지 빠져 있는 것도 있어서 며칠 내로 구조함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잠수부와 무인 함정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일로 미국은 국무부 장관의 이번 주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하는 등 외교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대립을 중국과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스파이 풍선 출몰 소식과 주말에 격추했다라는 소식 등은 이미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이 왜 그러는지를 한번 분석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낸 비행 물체, 사실 최첨단 기구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한 40-50년 전에도 가능한 그런 기술, 또 소위 말해서 구시대적인 비행 물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최첨단 정찰 위성을 놔두고 왜 구시대적인 풍선을 띄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BBC 방송도 첨단 정찰 위성을 보유한 중국이 왜 위성 대신 과거 냉전 때나 쓰이던 그 풍선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로 좀 제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째, 정찰 풍선은요, 무엇보다 저렴하고 또 위성이나 무인기보다 전개하기가 쉽다라는 점을 우선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찰 풍선은 속도가 느리고 조종이 가능해서 정해져 있는 궤도에서만 움직이는 이 위성과 달리 목표를 더 오래 정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동 방향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찰 풍선은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방향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조절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지상에서 누군가가 띄운 사람이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한 장소에 며칠씩 머물 수 있게 하면서 또 금방 다른 원하는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정찰 인공위성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넓게 정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설명이 좀 길었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국이 정찰 풍선으로 미국을 이토록 자극을 했는데 굳이 왜 그렇게 미국을 자극하는지 그 이유와 관련된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기는 하지만 피치 못하다면 미국과의 경쟁 관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한다면 미국의 대응 수준을 한번 좀 떠보려는 그 속셈을 가진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다양한 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위성 정찰도 가능하고 이런 풍선을 이용한 것도 가능하고 다양한 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국이 첩보용 인공위성으로 감지할 수 없는 저주파 라디오 주파수를 탐지하기 위해서 정찰 풍선을 택한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저주파 라디오 주파수를 탐지할 경우에 미국의 무기 통신 시스템이 중국과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 풍선은 또 위성과는 다른 각도에서 시설물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풍선은 예기치 못하게 등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비밀 자산을 좀 숨길 그런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점도 고려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장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최신 장비에 비하면 이 풍선을 사용해서 얻을 이점은 사실 별로 크지는 않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정찰 풍선은 버스 세대 정도의 크기로 지상에서 육안으로 누구나 쉽게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쉽게 일반인들이 지상에서 포착을 했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발견하지 못하게 몰래 와서 찍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대놓고 발견될 만한 크기의 물체였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의 반응을 보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노출되기 쉬운 풍선을 보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든 정보를 빼내고 싶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싶던 중국, 그렇게 미국의 대응을 보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 많이 있지만 한번 이런 거 뛰어봤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풍선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군사적인 무기까지는 아니니까 발견이 된 후에도 뭐 기상 관측용이었다, 그러게 또 지상에서 조정을 하다가 조정에 실패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글이 막 갔다, 글이 됐다, 이해해달라 등등으로 대충 둘러댈 만한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이 스파이 풍선을 보낸 이유를 한마디로 또 추격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심각한 긴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미국 영공까지 침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풍선은 이상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살짝 또 다른 의견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덧붙이자면 중국이 요즘 이 말이 G2 국가지 여러 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은 뭐 지금 못하더라도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G2 국가로는 남아있고 싶은데 이것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등을 통해서 미국과 약간의 대립 상황을 만들면서 역시 미국에 대응할 만한 나라는 중국이네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보여주면서 세계에 자신들의 입지를 좀 재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풀이됩니다. 앞으로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대응이 주목되는 시기입니다. 네, 북미 대륙이 지금 꽁꽁 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북부와 캐나다 동부 등은 가장 낮은 체감 온도가 기록됐습니다. 돌풍이 불어닥친 뉴햄프셔주 워싱턴 산의 체감 온도는 섭씨로는 영하 무려 77도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산 정상의 실제 온도는 영하 4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또한 해당 지역 내 역내 최저 기온을 기록한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이 전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를 비롯한 일부 동부 지역과 미국의 메인주에도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체감 온도가 기록됐습니다. 현재 이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전역 거주민 약 1억 명은 기록적인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체감 온도는 최근 영하 29도, 30도까지 떨어졌으며 다른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이번 주 초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아마 주말로 가면 더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난 주말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와 또 미국의 메인주 당국은 이번 추위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한파였다라면서 주민들에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야외 활동을 좀 제한해 줄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과 인근 우스터 그리고 버팔로 지역의 공립학교는요, 이 추위로 휴교를 하기도 했고요. 체감 온도가 영하 23도까지 떨어진 뉴욕은 노숙인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요한 의학 관련 정보인데요. 인도계 제약사가 만든 인공 눈물을 사용했던 55명의 환자가 농농균에 감염이 돼서 1명은 사망했고 5명은 실명되는 일이 발생해서 FDA가 결국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12개 주에서 제약사 글로벌 파마라는 인도계 제약사 회사가 만든 에즈리 케어라는 안약도 아니죠. 인공 눈물을 사용한 55명이 농농균에 감염돼서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명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에 이 제품 사용 중단 권고령을 내렸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오늘부터는 아예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제약사는 제품 회수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CDC는 방부제가 없는 안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세균 감염으로 최소한 1명이 사망했다며 눈 감염으로 인한 영구적인 시력 상실, 또 입원,
혈류 감염 피해 환자 등등이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 이 녹농균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녹농균에 감염된 55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꼭 눈뿐만이 아니라 폐나 혈액 등을 감염시킬 수 있고 또 눈과 연결된 그런 비강으로부터 폐와 혈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이 녹농균에 감염되면 사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라고 CDC는 밝혔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뒤에 사망한 사람은 실제로 박테리아가 혈류에 도달해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 미국 보건당국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인공 눈물보다 의사 처방에 따른 안약 사용을 권고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안약, 인공 눈물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즈리 케어라는 제품입니다. 에즈리 케어. 이거 만약에 혹시 주변에 다른 분들 중에서 인공 눈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내용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의 제네시스가 9414입니다. 이 가격 제한에 걸려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ARA에 따른 전기차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미국에서 만든 제네시스 SUV 전기차도 이 세금 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재무부는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 소비자 가격의 MSRP를 판단할 때 적용을 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조금 고쳤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고 또 그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의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그런 전기차를 대상으로만 최대 $7,5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도 부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판매 가격 이하의 차량에만 이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즉 세단은 $55,000 이하여야 하고요. SUV나 밴, 픽업 트럭 등등은 $80,000 이하여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70는 사실상의 SUV와 세단의 그 중간 형태 디자인인데 그동안 세단으로 분류되었다가 이번에 SUV로 분류가 다시 조정이 되면서 가격이 $55,000 이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에서 $80,000 이하면 되는 그런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현대 제네시스 GV70는 가격이 $55,000는 좀 넘고요. 한 $60,000 이하 그 사이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액 공제를 못 받을 뻔했는데 이제 SUV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 혜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노동시장이 새해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자리 증가세를 보인 것은 물론 역대급으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1월에 고용상황보고서를 내고 지난 1월달 일자리가 51만 7천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월별 평균 일자리 증가폭은 40만 1000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는 연초부터 일자리 증가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볼까요? 레저와 접객업, 그러니까 뭐 서비스업, 웨이터, 웨이트레스 이런 분도 포함이 되죠. 레저와 접객업이 12만 8천 개, 그리고 전문 사무 서비스업이 8만 2천 개 늘었고요. 또 정부 공공공무원직이 7만 4천 개 늘었고 보건의료업이 5만 8천 개 늘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려는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장단점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발표된 12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요, 1100만 개로 노동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전반적으로 볼까요?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이제 일자리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구인난을 겪은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력 해고를 이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몇몇 대기업이 해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기존 인력의 해고를 더 이상은 하지 않는, 꺼리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노동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높이고 있다는 점으로도 보입니다. 금리가 이제 그만 올라갈까?
라는 생각도 들곤 있는데요. 잠시 고용이 늘었다라는 지금 이 점 때문에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 인상이 되면 증권 시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훈풍이 좀 불었던 뉴욕 증권 시장에는 또 일시적인 찬바람이 부는 그런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네, 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등록 유권자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58%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선호한다라는 응답자는 31%에 그쳤습니다. 그럼 공화당은 어떨까요? 공화당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은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원한다라고 답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원한다라는 답변은 44%였습니다. 그래도 꽤 높죠. 네, 이번에 질문을 좀 세게 해봤는데요. 그럼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당신은 화가 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응답자의 30%는 화가 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32%는 불만스럽긴 하지만 뭐 화까지는 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9%는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만족하지만 열광하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7%는 열광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럼 공화당 쪽도 보겠습니다. 공화당 쪽은 민주당 쪽보다 좀 덜 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비슷비슷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당선될 경우에 유권자의 36%는 환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20%는 불만족스럽지만 뭐 화까지 내지는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 이제 공화당원들, 공화당 유권자들. 네. 그리고 26%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만족하지만 뭐 그렇다고 열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고, 열광하겠다라는 답변은 17%, 적지는 않게 나타났습니다. 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같은 당 내에서도 당선에 불만을 표시한 그런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 그런 셈입니다. 네. 자, 이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제목의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 아이를 두고 그냥 비행기를 타러 가려던 벨기에 부부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국제공항에서 벨기에로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 탑승구로 향하던 한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부부는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 측이 이 아이는 티켓을 끊지 않았네요. 아이도 티켓을 끊어야 합니다. 아이 몫의 항공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자 갑자기 아이를 그냥 두고 자기들끼리 가버린 겁니다. 아이 항공권은 그런데 $27였습니다. $27. $27가 없었던 걸까요? 아까웠던가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그 돈이 없다면서 아이를 그냥 두고 자기들끼리 비행기를 타러 갔던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자신들의 항공권만 예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항공사 직원은 이 상황을 목격하는 즉시 바로 이들 부부 앞을 가로막았고, 그 사이에 다른 직원들이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후에 이들 부부를 체포해 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였습니다. 네. 미국인들의 가장 인기가 많은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이자 기업들의 광고의 경쟁 각축장인 슈퍼볼이 올해로 이제 57회를 맞아서 오는 2월 12일 열리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광고 대전 열기가 고전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미리부터 올해 슈퍼볼 TV 생중계 때 공개할 광고의 티저 영상과 이미지 등을 공개하면서 고객과 시청자들을 그 관심을 미리부터 살짝씩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이 GM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배경으로 하는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차사의 전기차 광고를 이 슈퍼볼 경기에서 방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일부만 살짝 공개된 이 티저 영상은요, 쉐비 블레이저 전기차가 한국의 도로를 막 달리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전기차에 탑승한 사람이 오징어 게임 속에 나오는 그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 광고가 보고 싶어서 슈퍼볼 볼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 슈퍼볼 광고용으로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들어서 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이번에 이 오징어 게임을
흉내낸 쉐비 블레이저 이 전기차의 광고도 돈 많이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꼭 좀 챙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요, 기아도 이번 슈퍼볼 경기에서 자사 광고를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이번에 14번째로 슈퍼볼 광고에 참여하게 되는데 요즘 그 기아 현대 월드컵도 그렇고 국제적인 그 스포츠 행사를 보면 현대와 기아 광고가 아주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그 10여 년 전 포드와 토요타 광고가 온 천지였는데 최근에는 역전됐다라는 생각입니다. 한편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올해 슈퍼볼 경기는요, 자, 오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립니다. 네, 영화 소식입니다. 제임스 캐메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그 아바타 2 영화가 북미 지역에서 2달 가까이 지켜온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네, 아바타 2는 이번 주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 총 1,080만 달러의 티켓을 판매해서 3위에 그쳤습니다. 아바타 2가 박스오피스 1위를 빼앗긴 것은 지난해 12월 개봉한 이후 8주 만에 처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는 뭘까요? 네, 영화 식스센스를 연출한 M. 나이트 사말린의 공포영화 Knock at the Cabin이 1위고요. 이어서 파라마운트사의 코믹 영화 84 브래디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1일 개봉한 그룹 방탄소년단 이 BTS의 공연 시황을 담은 영화, 우리들한테도 관심이죠. 이 영화 BTS의 영화 BTS Yet to Come in Cinema라는 제목의 그 영화는 이번 주 박스 오피스에서 5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이 미국 최대 도시이자 세계 금융 수도로 불리우는 뉴욕시의 에릭 애덤스 시장이 최근 주 뉴욕 한국 총영사 관저를 방문했습니다. 김의환 주 뉴욕 총영사는요, 최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관저로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우리 교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현직 뉴욕시장이 한국 총영사관 관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시장이 공식 행사 외에 외국 총영사의 초청으로 그 관저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100개 나라 이상의 총영사관이 있는 뉴욕에서 시장이 특정 국가 총영사와 개별적으로 관저에서 만날 경우에 다른 국가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웬만하면 아무도 안 만난다, 웬만하면 관저는 좀 안 간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의 정중한 여러 번의 초청에 결국 응한 이 만찬 자리에서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애덤스 시장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뉴욕 총영사는 그 시장에게 우리는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그리고 날짜까지 소위 생년월일이 똑같습니다 라는 그런 인연을 언급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모두 1960년생입니다. 김 총영사는 이 같은 흔치 않은 인연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태어난 쌍둥이가 아닙니까? 하면서 분위기 좀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곳곳에 경찰관을 최근에 많이 배치해 주어서 지하철 범죄를 많이 없애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도 많이 나눴습니다. 한인이 많은 퀸스 플러싱 지역과 베이사이드의 지난해 범죄율이 50%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 말을 꺼낸 김 총영사는 이 NYPD, 뉴욕 경찰에서 가장 높은 한인 경관의 직위를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뉴욕시장이 그것까지 알지 못할 수 있죠. 뉴욕시장이 그걸 모르는 걸 지적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김 총영사는 그 같은 대화 끝에 이런 말을 뉴욕시장에게 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적어도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중에 하나는 한국계 미국인 경찰서장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덤스 시장은 한국인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선거 때 한인 사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수한 한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의례적인 말입니다만은 이 메시지 전달은 잘 됐을 걸로 봅니다. 무엇을 요구할 때요,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뉴욕 총영사처럼 아예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 뉴욕 지역에서 특히 이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한인 경찰서장이 나오는 걸 보고 싶다
라는 그 요청, 뉴욕시장도 허투루 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러면은 그 영사의 임기, 김총 영사의 임기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안에 뉴욕 쪽에서 한인 경찰서장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연방특별검사에 한인이 임명되는 그런 시대인데 뭐 경찰서장쯤이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네, 그것도 한인 밀집 지역이라니까 임명권자가 또 어떤 임명의 명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 계시다면 네, 바빠서 그러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구독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뉴스와 이슈 해설 등등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